4번 갑국에서 XJ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갑국 정부가 XJ의 최저 가격을 P는 60으로 설정하는 대신 XJ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갑국 정부가 최저 가격 설정 전의 거래량을 유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보조금의 총액은 단 QD는 국내 수요량, QS는 국내 공급량, P는 XJ 가격이다. 먼저 주어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지고 최초의 균형을 구하면 A점이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 50, 가격은 5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국 정부가 최저 가격제를 실시를 하면 P는 60에서 최저 가격 제도를 실시를 하면 이렇게 수평의 가격선이 그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는 이 점으로 감소를 하고 공급은 이 점으로 증가를 해서 이 길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의 거래량은 이 둘 중에 작은 이 점이 의미하는 선상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갑국 정부가 최저 가격 설정 전의 거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단위당 일정액만큼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최저 가격 설정 전의 거래량 50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소비자의 수요 함수는 보조금 받은 만큼 상방이동하게 되는데,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정부가 유지하고자 하는 균형은 거래량은 50이면서 가격은 최저 가격 60을 유지하는 이 B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조금의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답만 구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균형 거래량 50과 그리고 최초의 가격 50과 최저 가격의 차이인 10을 곱해서 50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히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수식으로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를 구해보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니까 수요 곡선을 가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조금 알파를 더해주는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균형인 가격은 60, 거래량 50을 대입을 해서 알파를 구하면 알파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당 보조금 10에 균형 거래량 50을 곱해서 500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갑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로 ISLM 곡선이 만나는 거시경제 균형 상태에 있다. 갑국이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가정할 때 정책 효과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 곡선과 LM 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 한다. 5번 문제는 전형적인 먼델 플레밍 모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 BP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변화를 했을 때 정책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책은 재정정책을 의미하는 정부 지출 증가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출 증가의 효과를 한번 보면 최초 균형 A점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ISLM 곡선이 만나는 거시경제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단기적으로 B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B점은 세계시장 이자율 R스타보다 대내시장 이자율이 높아진 점이기 때문에 갑국의 외환시장에 외화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외화 공급의 증가로 인한 갑국 화폐의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율은 명목환율을 의미하는데, 명목환율 2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고정인 상태에서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되죠.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갑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국제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IS 곡선이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원래의 균형점인 A점에 돌아올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1번과 2번이 이에 대한 내용인데, 보기 1번에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자본 유입을 유발한다. 대내시장 균형 이자율이
국제시장 이자율보다 단기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갑국의 외환시장에 외화가 유입된다고 그랬죠. 맞는 이야기고요. 2번에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순수출을 악화시킨다. 자본 유입에 따라서 갑국의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것은 실질 환율 하락을 통해서 갑국의 순수출 감소를 가져온다고 설명을 했죠.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4번은 통화정책에 대한 것인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역시 최초 균형점 A점에서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B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B점은 세계시장 이자율보다 대내시장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갑국의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유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갑국의 명목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 환율의 상승을 통해서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IS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내시장 균형 이자율이 세계시장 이자율과 같아지는 C점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 고정환율 제도였다면 최초에 A점에서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B점으로 갔을 때 외화가 유출이 되는데 이때 갑국은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외화를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매입해서 환율 상승 압력을 상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LN 곡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였다면 통화량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원래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A점에서 C점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에서 보면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더 커지게 되죠. 그 다음 4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한다. 지금 방금 설명을 했지만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났죠.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였다면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다시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했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반면에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환율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틀렸고요. 이 보기 4번에서 우리는 불가능성 정리 또는 삼위일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 고정환율 제도, 통화정책의 독립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정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고정환율 제도,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 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통화승수, 본원통화 대비 통화량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번 문제는 통화승수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화승수를 도출을 해보겠는데 통화 공급은 본원통화의 통화승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이 되죠. 옆에 기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먼저 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의 합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와 지급 준비금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금은 법정 지급 준비금과 초과 지급 준비금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비율인데 현금 통화 비율을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 통화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법정 지급 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법정 지급 준비금, 초과 지급 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비율들을 옆에 있는 이 식에 대입을 해서 통화량과 본원통화의 식을 이 세 가지 비율로 표현을 한 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눠주면 이와 같이 모습이 되고요.
우리는 통화 공급이 통화승수 곱하기 본원통화라고 했으니까 이 모양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좌측에 분모에 있는 본원통화를 우변으로 옮겨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따라서 통화승수는 여기 있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제 불안의 해소로 은행 부도의 위험이 낮아졌다. 은행 부도의 위험이 낮아지면 가계는 은행에 더 많은 예금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통화승수의 식에서 가계는 현금 통화를 줄이게 되니까 현금 통화 비율 CR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행은 대출을 더 늘리게 되니까 초과 지급 준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구불 예금의 일정 비율인 법정 지급 준비금은 유지한 상태에서 초과 지급 준비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승수식에서 분자에서는 CR이 하락을 하고 분모에서는 CR과 ER이 같이 하락을 하니까 분자의 하락폭보다 분모의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수값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하였다. 이렇게 되면 가계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유인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현금 통화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분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분자와 분모를 보면 CR은 공통으로 있고 분자에는 1이 있는 대신에 분모에는 지급 준비율의 합이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은 고객의 모든 요구불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의 합이 1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승수 값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1보다 큰 분수값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계의 현금 보유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현금 통화 비율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분자와 분모가 동일한 폭만큼 증가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1만큼 더 커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수값이 1.5에서 1.333으로 감소하게 되죠. 즉 통화승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금 통화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원래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상황에서 동일한 만큼 분자와 분모가 커졌다고 하면 증가하는 비율을 봤을 때 분자의 증가 비율보다 분모의 증가 비율이 더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수값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3번, 가계가 보유하는 화폐 중 현금 보유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2번의 반대죠. 즉 3분의 4에서 2분의 3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통화승수는 증가하죠. 4번,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 보유가 감소하여. 이렇게 되면 초과 지급 준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통화승수에서 분모값이 작아지게 되니까 분수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따라서 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